오늘 그 주역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주역이 역학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대표 주자잖아요. 주역이 이렇게 주역이라 하면 주나라 때 역학이잖아요. 그러면 주역이 주나라 때 생겼냐? 그건 아니죠. 주역은 용마, 뭐 하도 낙서 이래가지고 뭐 BC 여기 써놨어. BC 3000년경인가 그때 생겼어요. 복희시대, 복희씨. 이 복희씨가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천왕 있죠. 그 환단고기에 보면 환웅, 환웅이 당군 아버지잖아. 근데 환웅 천왕의 아들이 12명이었대요. 그들 중에 그 중에 막내 아들이 태오 복희씨였어요. 태오 복희씨였는데 이게 이제 주역은 우리나라에서 왔다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환단곡이라는 책 자체가 신빙성이 있네 없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환단곡이라는 책에는 복희씨가 환웅천왕의 막내 아들이라고 나와요. 맏아들은 그 환웅천왕이라는 이름이 그 소위 말하면 우리 임금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맏아들 이름은 다의발 항공천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승계를 해서 환웅천왕이 된 거고, 환웅천왕이 환웅의 이름이 아니라 환웅천왕이라는 게 임금님과 같은 그런 명칭이에요. 그 막내 아들이 태오 복희씨였는데 이 사람이 궤도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 가서 도를 폈다라는 내용이 환단고기에 나와요. 그리고 또 중국의 황제가 고조선 엣지명인 동쪽 청구 땅에 와서 자부선사를 만나 사막문을 전수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부선사도 고조선의 옛 명칭이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운등갑을 얘기할 때도 그 김운등갑을 이제 8, 90년대 국내에 이렇게 알린 수봉 이기목 선생님이라는 분이 전맥도를 작성하시면서 이 자부선사를 김운등갑에 창시자 정도로 써놓으셨어요. 그 밑으로 전맥대가 이제 34대까지 이어진다. 그 밑에 뭐 을파서도 있고 뭐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하담 성형도도 넣고. 근데 이거는 그 수봉 이기목 선생님의 주장이라 밝혀진 바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부선사라는 사람은 중국 신화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청구 땅, 고조선 청구 땅 사람이다라는 거는 뭐 우리 주장이죠. 동이족의 신선 문화의 뭐 발원이라고 봐요. 자부선사. 그래서 뭐 도가 이런 쪽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도교 신화에 자부선사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14대 환웅천왕의 스승으로도 나오고, 아무튼 이 자부선사라는 사람이 약간의 신선 같은 느낌이에요. 도교의 신선. 그래서 중국 도교에도 자부선사라는 이름이 나오고, 우리 동이족의 전설에도 자부선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도사 신선 이래가지고 역하게 밝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전맥도 작성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부선사에서 시작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곁다리고, 아무튼 이 복희씨라는 사람이 BC 3000년경에 이제 주역을 했다는 중국의 기록이죠. 우리나라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록이 사실 중국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단곡 이런 게 어디서 인증받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정설은 그거예요. 복희씨가 중국에서 이렇게 주역을 뭐라고 그래야 돼? 도를 폈다더라. 이런 게 중국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BC 3000년에서 BC 1000년까지를 복희시대, 전복의 시대라고 해요. 그때는 주역이 점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괴사, 효사 이런 것도 없고 주역책 같은 내용도 없고 그냥 점치는 도구로서의 주역이었어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게 한 2000년
2000년 정도가 지나면 그 사이에도 이제 주역은 계속 발전을 했겠죠. 뭐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도 다 주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뭐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월이니까 지금하고 똑같죠. 그렇게 봤고, 은나라 같은 경우는 축월로 봤고, 주나라 같은 경우는 자월로 봤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다르고 역의 명칭도 달랐어요. 하나라는 연산이라고 했고, 은나라는 귀정이라고 했고, 주나라 때 주나라의 역학이다 해서 주역이라는 이름은 주나라 때 생긴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 역학이 생긴 이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데, 이제 주역의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은나라에 그 주라는 이름이 주예요. 사 나올 주자를 써서 주라는 폭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주지육림 아시죠? 주지육림 고사. 주지 술로 연못을 만들고, 육림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 완전 방탕한 사람이지. 그 이제 달기라는 미인과 함께 나라를 폭정을 한 사람이에요. 요때는 봉건 제후국 시대라서 이 은나라의 천자가 이 사나올 주자 주왕이었죠. 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짓을 보면 못된 짓 진짜 많이 했어. 그 충언을 하는 비관이라는 신하에게, 사람의 그 성인한테는 심장에 구멍이 7개 있다더라 라는 걸 확인하려고 그 앞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확인을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주왕이 이제 그 제후국 중에 그 주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후국 중에, 은나라의 제후국 중에 주나라가 있었는데, 그 주나라의 그 주나라가 나중에는 은나라를 전복하고 주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제후국 주나라가 천자가 되는 거예요. 주나라 무왕이 천자가 되는 건데, 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이 사나올 주자 이 주왕이 폭정을 일삼고 그런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신음하고 돌아섰겠죠. 그럼 이 신뢰가 누구한텐가 갔겠죠. 이 신뢰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주나라, 그 당시 제후국이었던 주나라의 문왕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문왕이 주역의 괴사를 완성한 거예요. 괴사라고 하는 거는 주역의 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괴의 전체 풀이를 써놓는 게 괴사예요. 이런 뜻이다 라고 써놓는 거. 이런 괴사가 있고, 그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걸 효라고 하는데 6개거든요. 이 효의 6개의 효사를 하나하나 지은 사람이 주문왕의 셋째 아들 주공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나라 때 역이 완성이 되는데, 이 주나라 문왕이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주나라 문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치고 왕이 되는 건, 천자가 된 건 아니에요. 문왕의 아들이 그 사나운 폭군 주왕을 치고 본인이 천자가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 주왕 입장에서는 제후국인 주나라 문왕이 이 신망이 높았거든.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찾아가고 주나라 문왕을 존중하고, 주나라 문왕 제후국으로 가고, 힘드니까 다 그 나라로 가고,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으니까 위기를 느낀 거지. 그래서 주나라 문왕을 불러다가 유리옥에 가둬요. 이제 옥에 가두는 거야. 이 옥에 갇혀서 힘든 마음으로 맨날 점친 거야, 문왕이. 일이 잘 안 풀리고 나 언제 나갈까 이렇게 점치면서 괴사를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문왕과 관련된 사람이 또 누구냐? 강태공 아시죠? 주문왕이 강태공을 소위 말하면 픽업해요. 80년 동안 낚시하던 사람을 픽업해. 근데 이 이제 고사로는 문왕이 강태공을 이렇게 모시러 갔죠. 픽업하러 갔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고, 실제로는 주족과 강족이라고 해요. 강태공이 있던 데가 강족이고, 뭐 주나라에 문왕이 있었던 데가 주족. 그때는 다 부족사회였으니까 주족과 강족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 사나운 은나라의 주왕에 맞서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또 강태공이 제가 말했잖아요. 강태공이 김운동가를 했다고. 병법과 지략에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병법과 지략에 굉장히 뛰어난
띄워놨어요. 그래서 문왕이 그 사람을 소위 말하면 픽업하러 간 거야. 그래서 주적과 강적이 연합을 해서 힘이 강성해지니까 은나라의 주왕이 그 주나라의 문왕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갇혀 있으니까 아들이 이제 사람들이 간언을 했겠지. 구출해야 된다. 저 폭군을 없애고 천자가 되셔라. 그래서 강태공이라는 지략가의 그 도움을 받고, 그래서 실제로 강태공과 무왕이 그 은나라의 주왕을 무너뜨리고 이제 천자가 돼요. 중국은 천자라고 하죠. 그래, 그 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제후국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나라가 제후국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 주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왕이 주역의 괴사를 완성하기도 했고, 또 김운둔갑에서도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병법과 지략에 뛰어났는데, 사주명리학은 송나라 때 자평명리에서 송나라 때 시작됐다고 보는 데 비해서 김운둔갑은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가장 오래된 사람은 강태공이잖아요. 강태공은 언제적 사람이냐? 주나라의 성립이 BC 1047년이니까 그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나라 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김운둔갑은 계속 전승이 되었다는 건 맞는 얘기라는 거지. 강태공이 김운둔갑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역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주역의 효사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 이야기는 재밌어요. 이제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고 제후국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죽겠죠. 죽으면 아들이 이제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단종처럼 너무 어린 거야. 그게 너무 어리니까 그 문왕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무왕 말고, 무왕이 첫째였고 주공단은 셋째고 둘째 넷째 되게 많았어. 어땠겠어요?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니까 다 하려고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 삼촌 2명은 반란을 했어요. 근데 이걸 다 누가 진압을 하냐면 주공단, 문왕의 셋째 아들이 다 진압을 하고 끝까지 자기는 왕위에 오르지 않고 조카를 지켜요. 그리고 본인은 어디지? 그래서 이제 본인은 어떤 제후국 중에 하나의 나라를 이제 맡게 되죠. 그런데 이 주공단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공자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에요. 주공단이라는 사람을 공자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학식도 높고 도덕성도 높고 똑똑하기도 하고 인품도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조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세조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공은 찬탈하지 않고 조카의 왕위를 끝까지 지켜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게 바로 그 효사예요. 주공단. 주역의 효사를 완성해요. 그래서 이 주나라 때 역이 완성이 돼요. 주역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주역이 완성이 돼서 이게 이제 500년 가까이 점사로서, 주역의 괴를 읽어보면 점사로서의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사로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 그러니까 은나라까지는 재정일치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제사장까지 하던 사회였어요. 우리 당군처럼. 당군도 그랬잖아요. 당군도 본인이 군왕이면서 무당이었어요. 근데 은나라까지, 중국도 그랬어요. 은나라의 왕들은 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주나라 때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재정이 분리가 돼요. 주나라 때부터. 그럼 재정이 분리가 되면 왕이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을 불러요. 복소를 부르는 거야. 점쟁이를 부르는 거야. 불러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나라 때부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역을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경이라는 책을, 이 서경이라는 책이 이제 중국의 사서 3경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정치 철학을 담은 책이에요. 고대 정치 철학.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정치 철학을 다룬 거예요. 요순 시대부터 정치 철학을 다룬 건데, 여기에 이제 홍범구주가 나와요. 이 홍범구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역사서에는 최초로 오행에 대해서, 음양 오행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법에 대해서, 달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조에 독소와 점에 대한 얘기, 점쟁이, 그러니까 점과 점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되게 이제 좋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뭐 읽어드리고 다음은 진행을 할게요. 이제 홍범구주의 7조에 나오는 편, 서경의 홍범구주의 7조에 나오는 편인데, 이 홍범구주는 이제 하나라 한나라 준나라 중국 고대의 정치 철학을 다룬 건데, 정치 철학을 다룬 책에 이 복소, 점과 음양오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은한이 있을 경우 임금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 다음 조정 대신에게 묻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묻는다 했습니다. 그래도 은한이 풀리지 않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복소에게 묻습니다. 즉 점을 친다고 했습니다. 임금, 조정 대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지혜를 다한 다음 최후로 점을 치는 것. 그래서 점괘와 백성의 의견과 조정 대신 임금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를 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이라는 단어가 이 홍범구주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축제 예전에 대동제라고 불렀었잖아요. 크게 하나가 됐다. 임금의 뜻과 조정 대신의 뜻과 복소의 뜻과 점쟁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뜻과 백성의 뜻, 내 분야의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크게 같은 생각을 했다, 크게 같았다 해서 대동이라는 뜻을, 이렇게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동제라는 대학 축제의 의미는 하나가 되자는 취지죠. 우리 모두 크게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제 이 대동이라는 뜻이 좋으니까, 해방제년에는 뭐 대동 청년단, 뭐 대동 뭐뭐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좋은 뜻이 있어요. 대동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은 미신으로 치부되지만, 뭐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정치의 도구로, 당연히 정치의 도구 중에 하나지. 점술의 시대였으니까. 그랬었고, 이게 이제 500년 동안 되다가 누가 나와요?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가 나오죠. 공자가 나오면서 이제 주역이 전후 시대가 돼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복희 씨의 시대는 회격의 시대, 근데 문왕, 주왕, 주나라 역이 완성됐을 때, 이때는 자격의 시대, 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역, 개사와 효사를 터서 자격의 시대라고 하고, 공자 이후의 시대는 전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왕과 무왕이 만들어 놓은 개사와 효사에 공자가 개사전을 만들어서 이 경을 해석해요. 유학적으로. 의리역이죠. 의리역. 역을 해석해요. 찬역의 시대예요. 그래서 BC 500년부터 AD 2000년,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공자가 쓴 역과 괴사를 공자가 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왕과 주영 그 주간본 그게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주역은 이렇게 완성이 됐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역학에는 무엇이 있냐,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대에서 역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명학, 상학, 점학. 명학은 제가 하는 거, 사람의 운명을 엿보는 거예요. 이미 결정돼서 결정된 운명을 미리 엿보는 게 명학이에요. 엿본다는 표현을 썼어요. 완벽하게 볼 수 없어요. 엿보는 명학이 있고, 상학도 마찬가지예요. 상학도 사실은 결정된 운명을 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생긴 게 이렇게 정해져서 태어나잖아. 상학도 사실은 결정된 운명을 보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점학은 뭐냐? 뭐 타로나 뭐 육효점, 주역점, 뭐 매화역수, 굉장히 많아요. 점학도 종류가 많아요. 제가 아는 기문둔갑도 점학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점학은 어떤 때 쓰는 거냐? 선택과 판단에 의한 거. 내가 둘 중에 뭘 선택하지?
당장 뭘 어떻게 하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선택과 판단이 필요할 때 점학을 써요. 그래서 예전에 임금들도 마지막에는 독소를 불러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조정디실 등과 나는 이 안이 좋다. 네가 볼 때도 이 안이 괜찮냐. 점을 한번 쳐봐라. 이렇게 선택과 판단에 의한 거. 이게 점학이에요. 근데 이런 명학의 종류 중에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사주명리학. 연월일시 4개의 기둥 사주 8자를 가지고 8개의 글자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엿보는 거예요. 사주명리학이 있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기문등갑이 있고 근데 기문등갑은 땅의 학문이라고 해요. 예전에 병법에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땅 따먹기 땅의 학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미두수가 있어요. 자미두수는 하늘 별자리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보는 자미두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유명하고 그 이외에도 많아요. 뭐 하랑이수 같은 것도 있고 토종비결도 명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는데 현대에서 가장 번다하게 사용되는 것들은 사주명리, 기문등갑, 자미두수가 있어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기문등갑은 또 홍국기문과 영국기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건 홍국기문이에요. 홍국기문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문이고 영국기문은 소위 말하면 중국식 기문이에요. 중국 고대에 내려오던 기문이고 우리도 이거를 사용했어요. 이 기문등갑 자체를 영국기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거라고 보는 주장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문등갑 자체도 우리 고유의 것이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근데 아무튼 우리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문자 이전 시대에 중국은 문자가 있었잖아. 중국은 기록을 남겼어. 우리 거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전승되는 방식은 달라요. 너무 어려운 학문이어서 다 비급으로 전수가 됐는데 중국식 기문은 점학으로 발달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기문등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점학으로 해요. 중국식 기문등갑을 명학으로 쓰는 사람은 중국 본토에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국 기문은 그래서 점학으로 많이 쓰고 홍국 기문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명학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 화담 서경덕이란 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화담 서경덕이란 분이 오늘 또 이분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독보적인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주역에 굉장히 능했어요. 물리학자이기도 했대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어서 주역이 어려운 게 의리역은 전해지는 게 많아서 주역에 이제 철학적인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상수역은 전해지는 게 너무 없고 그 문서가 거의 없어요. 이 상수역이라는 게 일종의 점학에 가까운 건데 숫자 개념이 들어가고 뭐 제가 공부하는 기문등갑의 구궁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주역의 상수학에 이 화담 서경덕 선생님이 밝았대요. 근데 지금 주역의 상수학이 전해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나 봐요. 이 분이 전승되어던 기문등갑에 우리나라식의 숫자와 8문 8개 몇 가지를 첨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식 기문을 만들고 이 기문이 사람의 명을 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돼요. 그때부터. 아니 어떻게 하느님 이 시간에 들어와? 네, HH님 잘 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는 이 한국식 기문, 홍국기문이고 이 기문, 홍국기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엿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문등갑이라는 단어는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기문등갑이라는 단어는 참 어려운데 명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음양오행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십간 십이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십간이에요. 십이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게 이제 지지인데 십이지지인데
이 중에서 갑을 굉장히, 김운등갑은 갑의 학문이라고 해요. 갑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갑을 숨겨요. 그 숨긴다고 해서 둔갑이라는 표현을 써요. 김은둔갑. 그럼 기자는 어디서 왔냐? 갑을 숨기고 을병정 3기, 갑 을병정, 을병정 3기를 굉장히 귀하게 봐요. 왜냐하면 갑을 치는 경과 을은 합하니까 을은 갑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을 막아주니까. 그 다음에 정하고 병은 또 뭐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을병정 3기는 귀하게 보고 3기, 그 다음에 무기 경신 임계는 6기예요. 6기. 6기 3기에서 이 3기의 기자를 써요. 잘했어요, 한이님. 3기의 기자를 쓰고 문자는 팔문의 문자를 써요. 팔문. 이제 김운등갑에 이렇게 뭘 배치하면 그 중에 하나의 상징이 팔문이라는 건데, 여러분의 성격을 읽는다거나 일의 모양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 문자, 팔문, 623기하고 팔문은 김운등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명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앞에다 붙인 거예요. 3기와 팔문, 그리고 갑을 숨겨서 만든 툴이에요. 김운둔갑이. 그래서 김운둔갑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럼 홍국기문은 뭐냐? 넓은 홍자를 써서 우리나라 홍익인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식이라는 뜻으로 홍국기문이라는 써요. 그리고 동국기문이라고도 하고 아국기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김운둔갑 밑에는 홍국기문도 있고, 이제 홍국기문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국기문이라고 불러요. 중국식 기문. 숫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쌍수역에 밝았던 화담 서경덕 선생님이 이 숫자를 홍국기문에 집어넣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중국기문하고. 숫자하고 팔문 팔괴, 이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이제 홍국기문이 완성이 돼요. 참고로 이제 의리역을 설명하다 말하는데, 이 상수역이 이제 홍국기문을 공부하는데 좀 많이 필요해요. 주역의 8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상수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홍국기문을 할 수가 있어요.